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오늘 에, 말터 베냐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예외적인 위치는 그가 아마도 혁명의 동력을 환상적 불활성의 실제 안에서 찾은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건 이제 환상적 불활성이라는 건 이 하나의 그 어떤 잉여 어떤 외제성 어떤 나머지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죠. 그것이 이제 혁명의 동력이에요. 이거 안에서 찾은 유일한 사람이다. 사회 비판 이론을 포함한 전체 막스주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항상 환상적 불활성에 불활성이 대중의 혁명적 생성을 막는 족쇄라고 느꼈다.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이 환상적 불활성이라는 게 대중의 이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대중의 혁명적 생성을 막는 족쇄처럼 여겨져요. 잉여가 생겨서는 안 돼요. 환상적 불활성은 대중이 그들의 진정한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비합리적 행동 안에 침입하기 때문이다. 환상적 불활성은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 조화, 안정성을 깨뜨리는 어떤 합리성 속에서 비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혁명적 생성에는 이 환상적 불활성이 침투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제거해야 할 어떤 것을 본다. 환상적 불활성이라는 건 제거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기서 변증법적 성찰의 길 위에서 매듭을 풀어야 할 혁명적 향락의 징후를 엿본다. 이 환상적 불활성의 문제를 이 변증법적 성찰의 길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냐민과 아도르노 사이를 철저히 대립시키도록 허용할 것이고 사회 비판 이론의 장과 비교해서 베냐민의 내재적 외재성의 역설적 위치를 규정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 환상적 불활성이라는 것이 이게 내재적인 것이에요. 내재적인 것. 동시에 외재적인 것입니다.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인 거예요. 이 베냐민의 내재적 외재성이라는 것의 역설적 위치. 즉 아도르노는 해석적 성급함과 성찰과 자기 성찰의 쉼 없는 운동 안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베냐민은 반대로 환상적 이미지들에 고착되어 있다. 사회 비판 이론의 틀 안에 삽입되는 것뿐 아니라 베냐민 자신의 사상의 연속선상에 삽입되는 것에도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베냐민의 사상의 발전을 막스주의의 점진적 접근처럼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그의 태제에서 명백한 균열을 발견한다. 막스주의적 점진적 접근처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명백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재적 외재성 때문에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재적 외재성이 다른 말로 하면 환상적 불활성의 실제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베냐민의 이론적 여정의 끝에 신학적 문제의식이 갑자기 개입한다. 사적 유물론은 신학을 이용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베냐민의 태제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 환상적 불활성은 뭐죠? 이 신학이에요. 신학. 이것이 환상적 불활성이에요. 이게 내재해 있으면서도 외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베냐민의 첫 번째 명제이다. 입에 수연통을 물고 터키 옷을 입은 꼭두각시. 요게 뭐예요? 사적 유물론이에요. 요거가 넓은 탁자 위에 자리 잡고서 체스 경기자의 앞에 앉아있다. 거울 장치 때문에 어디에서 봐도 탁자는 투명한 듯한 환각에 생기도록 만들어졌다. 그는 체스의 달인인데 줄을 통해 꼭두각시에 손을 잡고 조종하고 있다. 탁자 밑에
탁자의 그 안에 보이지 않게 꼭 누가 있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그 줄을 통해서 꼭두각시의 손을 잡고 체스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꼭두각시는 항상 승리해야 한다. 왜? 그 꼭두각시의 줄을 잡고 조종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학을 이용할 때 각각의 상대와 문제없이 맞설 수 있다. 신학은 오늘날 알려진 대로 작고 비열하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근데 체스라는 경기 안에 내재해 있으면서 외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환상적 불활성이라는 것이죠. 내재적 외재성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명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그대로의 우화와 두 번째 부분에서 제공된 그것의 해석 사이의 모순이다. 해석에서는 바로 사적 유물론이 신학을 이용한다. 해석에서는 우리가 그 해석에서는 분간할 때는 우리가 이 꼭두각시가 마치 이 밑에 보이지 않는 그 안진뱅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세팅 자체에서는 그 우화 자체에서는 신학이 내부의 줄을 잡고서 신학이라는 안진뱅이가 내부의 줄을 잡고 사적 유물론이라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 모순은 물론 최종적으로 우화적 비유와 그것의 의미 사이를 지배하는 모순일 뿐이다. 즉 기표와 기의 사이에서 기의는 기표를 자신의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의 줄 없이는 꼼짝하지 못한다. 기표의 줄 없이는 기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은 기표의 신급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표가 먼저냐 기의가 먼저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기표가 먼저인가요? 기표가 있어야 기의가 나오니까 기표가 먼저인가요? 그럼 그 기표는 어디서 나왔죠? 기표라는 거는 그 기라는 상징적 장 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기라는 상징적 장의 내재적인 거 아닌가요? 기표가? 근데 그 기라는 게 또 생긴 걸 보면 뭔가 어떤 개념, 뭔가 어떤 형식에서 내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난잡하고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 기의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 어떤 맥락이 없는 것이죠. 공중에 떠다니는 기회는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식에 담길 때 맥락이 있는 거고 그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의가 먼저냐 기표가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사적 유물론이 먼저냐 하는 건 베냐민의 그 태제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있어서 신학의 차원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베냐민의 단편 회상 아인게덴켄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신학적 방식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경험을 한다. 회상에서 신학적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우리는 이 회상을 단순히 추억이나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절대 번역할 수 없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이거죠. 회상이라는 건. 생각 안으로 옮겨진다라는 보다 문학적 번역도 적합하지 않다. 과거가 생각 안으로 옮겨진다라는 문학적 번역도 적합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과거의 전유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석학적 장에 머문다면 회상을 적절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베냐민이 겨냥한 것은 해석학적인 이해의 근본적 가정, 즉 그의 시대의 총체성 안에 해석된 텍스트를 위치시키기. 총체성 안에 텍스트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적 이해예요. 근데 이거는 베냐민의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연속선으로부터 과거의 한 조각을 고립시키는 것이 문제다.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총체성 안에 텍스트를 위치시키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 연속성으로부터 총체성으로부터 한 조각을 고립시키는 게 추출해내는 게 문제예요. 문제다. 관심이다 이거죠. 이 해석적 행동의 해석학적 행동과의 대립은 세부적 해석과 전체적 해석이라는 프로이드의 대조를 상기시킨다. 꿈의 형식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죠. 꿈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왜 꿈의 내용이 그런 형식을 띠고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기보다 기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세부보다 전체보다 세부가 중요하다. 그 어떤 이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텍스트를 위치시키는 그런 것은 해석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의 해석적 행동, 베냐민의 해석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체에서 세부를 떼내는 것이죠. 네. 전체적 내용과 맥락으로부터 꿈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으로부터 하나의 꿈의 형식을 갖다 떼내는 것. 그 형식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중요하다고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에 대한 거부는 전 해석학적 순진함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말한 현재 지점을 제외하려고 하면서 과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다. 현재 지점을 제외하고서 과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다. 예. 회상은 예속된 계급의 편에 이해관계가 얽힌 전유이다. 예속된 계급의 편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전유. 그러니까 지배자 계급의 편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전유가 아니라 예속된 계급의 편에 이해관계가 얽힌 전유. 예, 역사 속에서 묻혀진 이 사건, 묻혀진 인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의 전유예요. 즉 역사적으로 과거를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어땠는지 그대로 아는 게 아니다. 역사적 삶의 주체는 압제에 신음하는 투쟁하는 계급이다. 이 역사적 삶의 주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이 말들을 니체의 역사서술학이란 의미에서 자신의 역사를 쓰는 자신의 관점을 내세우는 승리자의 권리로서 해석으로서의 힘의 의지라는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뭐 전체적 역사의 어떤 굵은 맥락을 강조하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누가 역사를 쓸 것인가를 둘러싼 지배하는 계급, 네, 그것과 예속된 계급 사이의 투쟁에 대한 일종의 호소를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지배하는 계급에게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예속된 계급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 지배적 역사 서술학에는 동질적 연속적인 텅 빈 사건이 있고 사적 유물론에는 비연속적 채워진 시간이다. 비연속적으로 채워진 시간이 있어요. 지배적 역사 서술학에는 동질적 연속적인 텅 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를 보겠다는 얘기죠. 역사의 어떤 굵은 어떤 사건을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적 유물론은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이 사건이 단절적이에요, 비연속적이에요. 비연속적으로 채워진 시간이 있어요. 비연속적으로 채워진 시간. 그 단절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 역사 서술학의 시선은 진정으로 벌어진 일에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역사를 닫힌 동질적인 흐름으로 만든다. 예,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같은 질적 차원을 가진 그런 하나의 어떤 이 연속적인 어떤 이 발전의 진보의 어떤 진화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갖다. 그것은 이미 선언적으로 형식적으로 승리한 자들의 시선이고 닫힌 연속이다. 닫힌 역사예요. 이 막스적인 역사 서술학에서는 이게 승리한 자들의 시선이고 닫힌 연속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 베냐민의 이 사적 유물론, 베냐민의 사적 유물론의 개념이 이제 나오겠죠. 예. 너무 끝까지 가려면 지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반으로 나누어서 이 베냐민의 역사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이 베냐민의 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지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이거든요. 역사 서술학과는 달리 베냐민은 사적 유물론에서 자신의 역사 해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베냐민의 역사 해석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베냐민의 역사에서 막스주의적인
역사서술학과 그 사적 유물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